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좀 빨리 배우고 싶다. 네, 빨리 한 방. 네, 한 방에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부동산이 제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러면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러면은 초급, 중급, 고급을 한번 만들어서 비용 부담 조금 적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간은 길더라도 초급, 중급, 고급이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처음 기초부터 조금 고급 단계까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 쪽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종합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종합반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저희 카페에서 나온 그 기초와 관련된 부분이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 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엔드 제가 6월 달에 책이 나와요. 네, 제 책이 나오는데 호랭이 TV를 통해서 그 정규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 가지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소리는 안 들리지만 뭔가 뒤에서 막 불안한 느낌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지금 그 시기가 맞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2014년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비교에 따라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중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오르기를 바라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는 반대로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조용하긴 한데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에 대해서 지금 막연한 불안감들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둘 다 불안한 거예요. 두 부류가 올라가면 떨어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불안한 상황이고 반대로 떨어지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에이 뭐 됐다 이런 상황이 되는 뭔가 불안한 상황이니까 지금 시장 자체에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 적폐. 예, 적폐 세력이기도 하고 저 또한 그 적폐 세력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상황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져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을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만 그동안 그럴 때 우리가 기억나는 대책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82 대책도 있었고 913 대책, 1216 네. 그다음에 7110 대책. 네. 이 과정에 한 번씩은 다 조정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들이 변함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딱 그거와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와중에 밑으로 이제 하방으로 꺾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여러 가지 신호가 보여야 되는데 그 신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인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미분양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은 상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710이나 116이나 뭐 913이나 82 때는 그런 정말 세고 굵직한 정책이 나온 다음에 좀 이렇게 몇 개월 네. 이렇게 했었잖아요. 조용했었잖아요. 근데 네. 기억나는 거로는 2사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미 부동산 시장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핵심 뭐 키워드 그러면 입주 물량이었을 거예요.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유행하던 키워드가 입주 물량이었거든요. 0.05. 네, 그랬는데 그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몇 년간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는 걸 사람들이 직접 봤고 그 부분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의 키워드를 찾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입주 물량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퍼붓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또 한번 위축을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 공급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부터 흔들린다고 하니 불안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느냐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상방에 선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올랐어. 근데 이 위로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게 상식적으로 안
안 그럴 것 같은 거죠. 압구정 80억? 이게 웬 말이지? 약간 이런. 그렇죠. 80억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말이 돼? 빌딩 한 채 값인데? 웬만한 소규모?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논리랑 맞지 않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논리가 맞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매우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뚫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이 같이 따라 올라가졌을 때 상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은요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의 로망의 기준이었어요.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은. 그래서 그때 나왔던 책 제목들의 거의 대부분이 10억 달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억 달성은 서울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은 그냥 통과돼 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시점까지 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지금 제한이 걸려온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 자체에서 과연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은요 원래 흔히 말하는 부동산 사이클에 있어서 상방을 뚫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방에 올라가게 되면 이 상방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밑에서 갭을 메우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얘는 계속해서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이 높은 상방에서 계속 머무는 현상들 또는 여기서 주춤주춤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거든요. 흔히 말하는 고점 돌파를 하는 그 과정이 되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과정 중에 나중에 그럼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달 이후에 종부세 그 부과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내놓을 것이냐. 근데 안 내놓으면 진짜 멘붕인 거죠. 안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양도세 중과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물건 계속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매물이 잠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방 자체를 하방이 밀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하방이 밀고 올라오고 상방하고 붙으면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따로 움직이거든요. 붙어버리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상방이 뚫리고 상방이 뚫려 또 한 번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정말 상방이 치고 갈 거냐 아니면 상방이 이 선에서 멈추고 떨어지면서 밀고 올라오는 갭을 메우고 있는 하방을 눌러서 같이 떨어지게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지금 그런 시기에 도달을 한 거다. 이 시기가 바로 상승 후반부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더불어서 이때 가장 많이 나타난 또 다른 세력들이 흔히 말하는 하락론자들이죠. 원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올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방으로 배팅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에 대해서 뭐 배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지상파든 또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든 이런 데서 이제 떠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좀 자극적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에 관련돼서도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뭔가 근거자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올라가는 과정에는 그게 안 보였다가 너무 올라간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불신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다가는 불안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상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또 올려야 되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금리로 올라가면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은 더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상식적인 이런 생각의 흐름 자체가 하방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 틈을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하락론자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건드려주면 또 그게 더 커지는 거죠.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현상은 2006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아, 그랬군요. 그때 당시에도. 네,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쪽 방향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을 빨리 정리를 하고 주식을 해야 된다. 주식 쪽은 계절로 치면 봄 정도에 해당한다,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 남는 기사가 그겁니다. 지금 몇 가지 꼭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금리 인상. 이 리스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말을 할 때, 제발 좀 공식처럼 받아들이지 말아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이젠 그 소리 듣기 싫어하더라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많이 해서. 네,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바로 이 부분도 공식과 같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환경 자체가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이게 한 가지 속성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속성이 다 같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뒤를 보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커지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딱 설명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타당하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 뭐가 또 있냐면은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있는데, 금리가 인상하기 전에는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뭐 화랑세라든지 자산시장의 뭐 어떤 화랑세라든지 뭐가 약간 좀 이렇게 잘 되는 시기가 있어야 마음 편하게 금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조금 이제 화랑이 되는 거를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나름대로 자산시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시기가 발생을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난 장이 2005년, 그러니까 6년인데 2006년, 2007년까지를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한번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르는 동안에 계속 올랐어요. 왜?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고, 뭐 자산 인플레 얘기도 그때도 나왔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겪고 난 상태에서 어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꼭지가 다다랐을 때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고, 꼭지가 다다랐을 때 떨어지는 상황을 무슨 신호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단계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금리 인상하면은 부동산이 뭐 떨어진다. 뭐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되게 안 좋고 외국과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자꾸 설명을 하려고 드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요. 금리 인상하는 시점은 기본적으로 그 직전에 뭔가가 잘 돌아가던 화랑장이었던 게 있고, 그 관상위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 상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락이 오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수요 공급에 관련된 부분의 신호만 잘 관찰하고 있으면 그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너무 금리 인상 가지고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시장의 하락의 어떤 신호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우리의 체력을 떨어뜨렸을 때 하락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금리 인상 이꼴 하락의 뭐 시작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공시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발표 났죠? 금리 인상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느냐?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한 거거든요. 다 뭐 경제 문제 그런 것들. 그러면 유동성이 계속 많이 풀려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계속 지금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이런 모든 시장들, 자산 시장이 인플레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의 신호라고 하는 부분을 금리 인상으로 첫 번째 신호로 잡는 건 좋은데, 한참 보면서 우리의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 금리 인상 때문에 자꾸 호들갑 떨지 마라. 그리고 이 내용은요, 제가 2006년 얘기 오늘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 2006년 금리 인상에서 뭐 네이버 신문기사 검색에 딱 찾아보시면 지금 나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15년 전에도 그랬군요. 네,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지고 너무 뭐라고 얘기하고, 또 저쪽 편에 계신 분들도 금리 인상 가지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금리 인상할 때 올랐다라고 하는 실제 상황과 신호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되는 게 하락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런 신호가 안 보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가처분 소득이 대출이나 원리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25bp나 50bp만 올려도 연간 몇백만 원 이상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 네, 그 논문 쓰고 계신 거죠. 아, 그렇습니까? 논문은 논리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은요, 논문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얘기와 실제 그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다 각지 달라요. 각자 다르거든요. 상황이 다르지. 예, 상황이 다르고요. 극단적으로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금리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동네, 지금 현재 매물이 10개밖에 안 남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11명이 있으면 한 명 때문에 가격이 올라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상식의 논리에 맞냐 이거죠. 한 명 때문에 오르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현금이 많아. 그러니까 11명이 현금이 많은 경우죠. 지금 한두 명에 의해서 그 공급보다 더 많은 수요, 한 명, 두 명만 더 많아도 가격이 오르는 세상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25bp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풀기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투자자는 논문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약간 그 우리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것처럼 그 맨 마지막 아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오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자체를 보게 되면 이미 눈으로 보고들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을 지금 80억 주고 사는 분이 생겼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할 만한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뭐 25bp든 뭐 금리 인상 조건이든 기타 경제 상황이든 다 설명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일반적인 부분을 실제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에 모든 것에 맞춰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필패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원래 투자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원래. 안 하죠. 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은 밑에 계신 분들이 진짜 힘들어진 상황이 오게 되면 떨어질 거는 맞는데 그런 상황으로 보기에는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지금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잖아요. 네. 예전에 그 2006년 이후 2008년, 9년, 10년 때 하우스푸어 사태 났던 거를 자세히 돌아보면 결국은 이 하위 계층들이 하위 쪽에서 지금 부족한 돈을 긁고 연끌을 해서 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됐고 결국은 하우스푸어가 된 거잖아요. 예. 이 논리는 맞아 떨어져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하지만 그 중상위권이 그런 상황이 현재 아니라면 이거를 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제발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시장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움직여지는 실제 모습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문서에서 글 쓰듯이 풀어버리게 되면 답이 잘 안 나오는 시장이니까 그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공시가격 때문에 또 한창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들이 사재기했던 거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떠넘기게 하기 위해서 세부담 때문에 못 버티고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결국 논문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양도세 중과를 한 거잖아요. 지난 몇 년간 봤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중과를 하고 그러니까 아우 무서우니까 팔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더 올라가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6월 1일 날 그렇게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신호를 줘왔잖아요. 그게 두려운 분들은 팔았다고 봐야 돼요.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견딜 수 있어서 안 팔아. 간다. 예. 그리고 얼레벌레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냥 가고 있는 사람들. 아, 그거 있어요. 예. 무서운 사람들. 그 무서운 사람들은 팔았을 거예요. 얼레벌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한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6월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무서운 사람들은 팔았을 거고요. 또는 요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증여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몇 명만 남아 있어요. 전체 총량에서 몇 명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그 무슨 국정감사인가 어딘가에서 어떤 그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말이 한 번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주택자들의 보유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력보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얘기고 이 말은 6월달 이후 2월달 전후로 해서 나올 물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7월 넘어가게 되면 양도세 중과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팔고 난 다음에 그 중과 맞느니 일단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스탠스를 바꿔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 그래서 지금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더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또 2006년 얘기를 해요. 네. 2005년, 2006년도에 종부세 부과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물론 지금보다 좀 적은 거지만 그때는 처음 나왔던 종부세가 뭐야? 이러던 상황에서 처음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거든요. 이때도 종부세 부과가 그때 뭐 서울 같은 20몇 % 오르고 그랬거든요. 네. 되게 부담이 컸고 근데 그때도 오히려 그 시점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물건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은요, 자기 물건들을 팔면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지켜본다는 심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압박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이소부한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으로 아무리 옷을 벗기려고 해봤자 햇볕을 펼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겁만 주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논문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올 하반기가 저도 사실 어떻게 될 거라고 확답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며칠 전부터 신문의 기사에 나왔는데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자, 이 부분이 같이 맞물리면서 서울시장 그다음에 수도권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불안해진다 하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6월 전이면 지금부터 뭔가 물건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왜 그 압구정은 80억을 찍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미묘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지금 뭔가 불안하고 정중동의 심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건 맞는데 그 물밑에서 움직이는 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재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이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서울이 노도광 난리가 났다라고 표현했던 게 지난 연말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주춤하는 듯하는 게 지금 모습인 것 같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돌아보면은 경기도에 불 났다 잠시 쉬는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인천에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 느낌이지만 강남에는 80억이 팔렸다. 그 다음에 서울은 조금 주춤하는 듯하지만 경기도에 불 났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인천에 불이 번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지금 상황이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그 상황이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하락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말했던 금리 인상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오는 게, 그런 신호는 단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신호가 여러 개가 안 좋은 신호가 합쳐지면서 꾸준히 몇 개월, 몇 분기가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시장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몇 분기를 예상하기 전에 오늘 당장 금리 인상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여전히 강하고요. 미분양 물량 하나도 없고요. 제대로 없고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 당분간 좀 더 이어지는 게,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신호를 볼 때 상승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분양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까? 미분양 통계가 쌓인다고요? 아니요, 네. 안 쌓이고 있던데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의 준비 때문에 미분양 통계를 예전에는 안 봤는데 요즘엔 보고 있어요. 요즘엔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분양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이든 뭐든 간에 그 추세가 쌓여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은 뭐 미분양 없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 그 지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 쪽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방에서 일부 조금 지금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방의 총량도 지금 현재 그렇게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미분양 물량이 좀 많게 느껴지는 곳이 제주도예요. 근데 제주도의 미분양 물량은 그동안 뭐 빌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분양이 합쳐진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미분양 물량이 생각보다 적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를 얼마 정도 늘어나는 신호로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꾸 공식화시키고 싶어서. 기준선 긋고싶고. 네. 그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000세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그거는 이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지만, 근데 뭐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올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았잖아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보통 보면은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00세대에서 20,000세대 전후, 그 다음에 지방 지역권 같은 경우는 뭐 5,000세대 뭐 이상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시점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쪼개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어떤 특정 부분을 키워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문기사에서 저도 봤는데, 신문기사에서 요즘 나오는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올해 2분기 분양 물량 최대, 이런 기사가 최근에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은 최소, 이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3년 후에 입주하는 지금 현재 분양 물량일 거냐, 지금 당장 입주하고 있는 안 보이는 입주 물량일 거냐, 지금 현재 입주하는 물량일 거냐. 근데 우리는 자극적인 거 기사에 더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 두려운 거를 걱정하잖아요. 피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딱 보이게 되면 우리마저도 그걸 보게 되잖아요. 기사를. 혹하죠. 예, 혹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네들도 목적을 가지고 기사 제목을 뽑은 거고, 우리들이 그렇다면 제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세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요 며칠 상간에 보는 거는 분양 물량 최대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비하인드에는 입주 물량 최소라고 하는 지금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이 숨어 있더라. 이 부분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헤드라인으로는 거래 절벽, 그렇죠. 뭐 현실화되나 매수 문의 뚝,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아유, 뭐 안 보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보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목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근데 있죠. 이것도 이례적인 게 아니라 2005년, 6년도에 있었던 패턴 중 하나다. 네, 똑같았어요. 근데 물론 저도 그래서 요즘에 항상 이렇게 마음에 다스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그렇게 똑같으면 안 되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똑같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똑같다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자제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더 공정하다고 보니까. 근데 지난장에 경험하셨던 그 정부의 세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쪽에 계셨던 분들과 지금의 생각들이 계신 분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하는 패턴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혼란기에 접어드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때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저 또한 그때. 왜냐면 저도 그분들의 얘기에 다 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논리적으로 다 맞는데. 논리적으로 다 맞으니까 저도 투자 안 하고요.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는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 중에 오를 거라고 얘기하게 되면 쟤네들은 분명히 부동산 하는 애들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또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저한테 쟤는 부동산을 하는 애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걸 저도 느끼죠.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쟤네들은 다주택자니까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떠넘겨야 되고. 50대 50이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을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부동산 시장도 재화니까 네. 팔아야 수익이 나는 상황이니까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겠죠. 나타나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너무 일방의 상승론에 너무 치우치기도 하고 노는 반대로 하락론에 치우치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쪽에 베팅한 사람들이 크게 먹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조금 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그래도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진다.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종합해 본 결과인 거죠. 15년 전과 지금이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을 수차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차이점은 없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요.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하면 약간 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긴 해요. 지금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모를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06년, 2007년 요때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하는 상황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요.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규제는 더 강하고요. 그때보다 규제는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상황으로 보게 되면 미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없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옛날과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그냥 단순 공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쯤 되면 뭔가 흔들리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미분양 물량도 별로 없고요. 금리 인상도 별로 안 됐고요. 그래서 단순히 옛날에는 이 정도 뭐 2006, 7, 8, 3년 더 올라가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3년 정도 해서 뭐 2024, 5년이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지표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인터넷의 영향이기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떠드는 얘기를 그때는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하고 또는 가끔 가다가 진짜 큰맘 먹고 강의 듣고 이런 세상과 지금은 뭐 이런 건 그냥 무료로 충분히 어디서 들을 수 있고 단톡방에서 떠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수의 세력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보다도 더. 그때의 시장의 어떤 강도를 100이라고 하면 지금은 몇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한 150 정도? 왜냐하면 그 이상 얘기하게 되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청 강한 거군요, 이번에. 네, 전 더 강하다라고 느껴져요. 예전 장을 보게 되면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 2002년, 2003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았어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이거 보시는 중에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2003년에 카드 대란 났었어요.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캐피탈사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때 LG카드였나요? LG카드 무너지고 난리가 났던 한나라가 휘청할 정도로 금융시장이 막 난리가 났던 상황인데도 집값은 올랐어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2004년에 주춤하다가 2005년, 6년 오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확실히 미분양이 늘어나는 게 기억이 나요. 예를 들면은 그때 2007년도에 분양에 6년인가 7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7년 같은데 남양주에 진접지구라고 있었거든요. 몇천 세대가 분양했는데 미분양 났었어요. 뭐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람이 샀지만 그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분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지금의 힘이 훨씬 더 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하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세다.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도 올랐고 미분양도 확실히 눈에 보였고 근데 지금은 금리도 아직 안 오르고 있고 미분양도 아직 없고 그러면 시차적으로 보면은 단순 뭐 공식대로 하게 되면 지금은 꽤 오른 것 같은데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흘러가는 분위기네. 경제 상황으로만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때 조금 저도 이제 간과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2007년도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었어요. 2008년에 터졌잖아요. 2007년도에 굉장히 서브프라임에 대한 위기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때 미국의 되게 유명한 지금 이제 케이스 슐러라고 미국의 그 KB 매매가 지수처럼
쉴러지스. 쉴러지스라고 하는 그 쉴러 박사님이 그때 미국의 부동산은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팔았고 하위 계층들이 그걸 가지고 서브프라임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다가 경제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갚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MBS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와르르 무너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기에는 지금 미국의 어쨌든 지금 상황이 괜찮고 물론 지금 미국도 가격이 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버블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 그때 상황과 비교하게 되면 조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다른 데서 터지면 터졌지 부동산에서 터질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이번 장에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장이 미국이나 그런 나머지 그 세시장에서 오더라도 그게 반응이 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게 되면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있다 뭐 그런 게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그래서 어떤 영향이 미칠까 뭐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뭐 다른 부분은 미국에 조금 약점이 없나 이런 부분을 저도 가끔 지표를 같은 걸 들어서 보고 있는데 대놓고 뭐가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그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세계적인 석학들도 어떤 보이스를 내는 건 없나요? 뭐가 위험하다든지 신호를 내보내는. 항상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흔히 말하는 마크 파버라고 하는 내일의 금맥이라고 했던 책을 지으셨던 분인데 마크 파버라든지 그다음에 짐 로저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항상 보면 그 안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이게 상승과 하락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라고 하는 과정이 온다라고 하는 건 저는 변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분들의 말씀은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늘어났을 때 정말 그런지 부분을 챙겨서 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볼만한 건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과정이 되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막 여기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자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마 저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2005년도, 6년도 분양가 규제가 지금처럼 세진 않았다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분양가 상한제가 제 기억으로 2007년에 시행이 됐어요. 2006년도에 급등장이 오면서 그때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2007년 111 대책인가 뭐 115 대책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얘기가 돼서 아마 그해 9월 달에 시행이 됐던가 그럴 테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 정부가 그만큼 나름대로 빨리빨리 하는 건 맞긴 해요. 제대로 안 먹혀서 문제인 거죠. 다들 당분간은 더 오를 거고 2024에서 25년쯤 하락장이 올 거라고 하시던데 얼른 한 개를 더 사서 하락장 전에 팔아야 하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해는 된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문제는 제가 그랬다가 망가질 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그 한참 상승하는 데가 아니라 더 초반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몸이 무거워지는 상황이 와요. 많은 분들이 제일 쉬운 방법으로 개수를 늘리는 걸 선택을 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하시고 수익을 내시려고 한다면 응용 능력을 늘리셔야 돼요. 그때그때 변하는 환경에 대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개수를 늘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면 계속 내 거 다 가져간다는 거 굉장히 단순한 공식이라서 확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숨어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규제예요. 그리고 규제가 되면은 당연히 세금 규제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지금들 나름대로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그 한두 개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거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개수를 늘리는 거에 지난번부터 계속 해왔던 거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시게 되는데 응용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수 늘리게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응용해서 이걸 갖다 빠져나오거나 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응용을 못해요. 그래서 되게 크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1주택 1입주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세금을 이용한 응용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가셔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에 본인이 오랫동안 참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개수 늘리는 방식으로만 가시기에는 지금 장 매우 힘든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고수들이야 뭐 좀 자금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뭐 응용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돈을 쓰면서 이번 상승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수는 안 된 거죠 지금. 네네. 총알을 쓰면서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애매한 거죠.
그렇죠. 뭔가 응용력을 발휘하기에는 이제 좀 애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선을 선택하는 게 그 응용이란 과정보다는 먼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맞는데 네. 시장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다른 것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도 그렇고 뭐 기타 다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대표적인 하락장이 왔을 때 과연 어떤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을까요? 개수를 늘리기로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거기다 응용을 해서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하락장이라고 하는 상황에 또 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더 심하게 오냐면 물건을 개수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요. 못 팔아요. 근데 내가 그때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오게 되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이게 꼬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은 급매 중에 급매, 초초급매로 내놔도 잘 안 팔리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짤 때 보면은 최고의 가능성과 최악의 가능성 두 개를 같이 결합을 해서 보통 그 중에 중간적으로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는 걸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쪽에 몰빵을 하는 그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도박의 습성인데 잘 될 때는 크게 버는데요. 안 될 때는, 그리고 안 되는 상황 겪어봐야지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겪어봐야 느끼는데 그때쯤 되면 그때 올라갔던 수익을 다 잃어버리는 거나 또는 다까지는 아니지만 뒤늦게 들어오셨던 분들은 조금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타이밍을 노리잖아요. 네. 근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그냥 고스란히 허비해버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그분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이거 현금 들고 투자를 안 하니까 지금 죄악스러운 거예요. 왠지 마음이 급하고. 네.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시장이 최악의 시장이 오잖아요. 널려 있는 게 다 내 거예요. 아니 상상이 안 되네요 저는. 네, 그렇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지금 상승장의 시뮬레이션을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번 상승장에 처음에는 강남부터 시작을 했고요. 신축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올랐죠. 안 오를 것 같다고 주구장창 떠들었던 사람들이 얘기 많았지만 신축사라고 다들 대세라고 얘기했지만 구축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지금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인천까지 가고 있죠. 이 시뮬레이션을 다 기억하시고 있다면 이 시장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싸게 살까요? 이때 푼돈으로 버는 거와 시간을 길게 잡아놓으면 부동산은 원래 평생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가면서 리스크 커지는 상황에서 푼돈으로 버는 거, 세금 다 내면서 이거와 이 시장의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우위인 시장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때 예를 들어서 저 지방에 있는 지금 뭐 어느 지역을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또 속상해 하실까봐 어느 지역을 사겠어요? 강남 사시겠어요? 길게 보게 되면 분명히 들어가는 시점과 빠지는 시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그 어떤 뭐랄까 포트폴리오라든지 흐름을 제 머릿속에 넣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생각 100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또 한 번, 두 번 겪고 있잖아요. 보면서 이제 계속 다시 매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저는 지금은, 세금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 시장. 근데 누구는 저기 가서 막 벌었대니까 막 저도 사람이니까 들썩거리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짜릿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보다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죠. 지난 장의 초반부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 장에도 초반부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후반부에 어떤 부분이 나타났고, 대입을 해보니까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음 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는 정리가 되던데요. 이제는. 그러면서 뭔가가 다음 장에 대한 준비? 근데 우리 다음 장이 이번 장 초창기라고 2014년이라고 생각해보면 네. 어디를 샀을 것 같은 거가 뻔하게 나오죠. 뻔하게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그 장이요, 2000년대 초반에도 똑같았더라니까요. 뭐 대놓고 얘기하게 되면 2000년대 초반에는요, 강남하면 도곡 렉슬이었어요. 자, 이번 장에는 뭐 반포, 뭐 자이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거의 비슷했던 거고, 그리고 돈이 없다? 그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마용선 가시면 될 거고. 서울 다 좋습니다. 네, 뭐 기타 등등 또는 아니면 또 반대적으로 하락장이니까 물건들 계속해서 안 팔린다고 했죠. 안 팔리니까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저희도 이제 나중에 준비를 할 건데 경매 강의나 이런 것들 준비하게 될 건데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장이 오거든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되게 노력을 해서 지금 해서 자꾸 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쉬지 못한다니까요. 부동산 투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게 되면 충분히 투자할 기회와 기간은 많이 남아있다. 하락장이 오기 전에 나는 빠져나온다.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한 2년, 4년 정도 해서 칩바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분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저도 못 빠져나오겠던데 타이밍을 못 잡을 것 같은데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정확한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이 없는데 내가 어느 상황에 빠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도에 인천 빌라가 되게 많이 올랐던 시기였었거든요. 인천 빌라가 2008년도 초반에 제가 잘 팔았어요. 진짜 잘 팔았거든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인데 저는 그때 못 팔아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빌라요? 빌라는 아니고 아파트고. 근데 한동안 저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었어요. 욕심부리다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그 물건이 지금 저한테 엄청난 효자예요. 물론 그 와중에 애로사항도 있었죠. 임사등록도 했었었고요. 왜냐하면 되게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임사등록도 했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어차피 이제 임사는 끝날 테니까 곧 있으면 끝나니까 대충 봐도 그래도 내가 수익은 충분히 남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게 내가 원하는 답변 방향으로만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노력하시는 건 맞지만 그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추구하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들어서 약간 나사를 좀 하나 좀 빼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좀 강박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 오시는 분 중에 강박증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서는 다 벌었다고 하니까 나만 좀 헤매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번 시장에서 소외된 것 같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투자 처음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강박증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와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지금은 다르지 않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누구나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누구나가 겪는 과정이고 강박증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타나는 강박증이 까딱 잘못하면 본인의 실력을 키우기 이전에 개수로 늘리거나 또는 또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거기서 또 한 번에 크게 흔들림이 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 저도 역시 그때 한번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고 물론 그때 또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자꾸 꼰대스러운가 봐요. 꼰대스러우신 것 같다. 왜? 나는 지금 미치겠는데. 네. 자꾸 쟤는 이상한 소리 하네. 너는 벌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이런 이제. 근데 왜 자꾸 그 결과만 보고 얘기하느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저도 그 과정이 다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제 욕심만 부리면 여기 오를 것 같아요. 하면 제가 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데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움직여지는 이 사이클 속에서 충분히 버실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해 보시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여전히 꼰대라고 생각하시겠죠. 사람들 많이 만나시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총알이나 이런 거는 난 있으니까 나 어디 해야 되냐, 아파트를 사야 되냐, 뭐 수익형으로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뭔가 답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답을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답을 본인이 찾고 나한테 동의를 해줘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가 확인 도장 찍어달라고? 네, 확인 도장 찍어달라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딱 고정관념이 딱 박혀버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땐 되게 난감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너희한테 돈을 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나중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나름대로 좀 상위 클래스 쪽에 들어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마음이 조급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보게 되면 나름대로 골라온 거를 선택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강하게 요구하거나 또는 선택을 했잖아요. 이건 이래서 문제, 저건 저래서 문제. 또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개인 상황들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점점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되게 부담스러우시네요. 그런 어쩔 땐 부담스럽죠. 선택하라고 하거나 뭐 이런. 특히나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나는 이미 결정해둔 사람. 본인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면은 되게 불쾌하시거나 또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해달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방식이 저는 그렇게 별로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그것이 지금 시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죠.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 다주택자분들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어차피 열중셔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는 먼저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시야를 넓혀라. 네.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하는 것 이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그 다주택자라는 표현 자체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하실 때가 된 것이라는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나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다주택자 중에서도 이게 이제 결국 똘똘한 한 채 쪽이거나 또는 뭐 아까 지나가면서 표현했던 1주택의 1입주권처럼 그렇게 세금 부분을 고려해서 바뀌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재조정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곳 지금 엘도라도를 찾아서 지방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 두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첫 번째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원래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응용력이라는 게 생기고 세금이라고 하는 변수들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이 다음 과정에 그 엘도라도를 찾으러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역시 지방 쪽 자체에서만 거주하시면서 지방 자체를 서울 수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너무 이제 자꾸 좀 외곽적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급반 강의를 준비해서 네. 전국의 모든 도시를 하락장 때 지난 2003년부터 모든 데이터가 있거든요. 2003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이 보였는지를 다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시켜드리고 하락장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지방의 외곽장들은요 하락할 때 많이 떨어져요. 확실히 많이 떨어져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분 얘기를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주로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하니까 네. 그리고 또 곁다리로 지방광역시 살짝 넣고 하는 정도니까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광역시급을 200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상승 그래프를 상승과 하락의 연간 상승 하락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시장이에요. 확실히. 그런데 그만큼 떨어지는 폭이 이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 금액으로 보게 되면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중소도시는요. 그 하락폭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시장이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가시는 분들이 이 타이밍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타이밍보다는 투자할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장 내에서도 지금 현재 지방광역시급은 되게 바닥을 다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광역시 내에서도 약간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지금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가 오르는 거 보셨어요? 해운대가 오르고 있거든요. 다시 중심부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돈이 싼 것을 찾아서 외곽으로 가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안 오른다가 아니에요. 안 오른다가 아니라 몸이 무거운 사람이 갔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없다라고 하면 갈 데는 많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동네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군산의 움직임이 정말 재밌잖아요. 네. 군산의 움직임이 재밌는데 그 패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건 것 같아요. 군산이 좋다가 아니라 군산을 자세히 보게 되면 첫 번째 되게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일자리가 빠져나감을 위해서 계속 가격은 하락했거나 밑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면 얘는 갈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런 동네가 지금 현재 전국에 놓고 보게 되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지역 같은 데는 괜찮죠. 근데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하지 않게 개수로 늘리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저희의 잘못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 장의 끝은요, 인천과 의정부가 오르면 끝이라고 봐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인천 앞바다까지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난 장의 경험 때문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흘러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속의 기본 원리는 갭벌리기와 갭메우기라고 하는 그 기본 원리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중심부와 외곽부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의 중심부와 외곽 지역, 그 다음에 바로 끝에 있는 인천의 중심부와 외곽 지역이 움직이게 된다. 이런 흐름은 변함이 없었고 지금 드디어 그래서 인천까지 온 거죠. 근데 지난장 같은 경우는 인천까지 오고 끝난 게 맞아요. 그리고 인천장이 불붙었고 인천의 빌라 정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썩비리 난리가 났던 상황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돼. 이 시장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불안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각인 효과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인천이 지금 불붙고 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저 나름대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인천이 끝이기 때문에 인천까지 오고 끝난다가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막연한 편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지난장에 끝났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 후반부부터 금리 인상이 왔고 미분양이 늘었고 수요가 줄었어요. 그리고 해외적으로도 보면 뭐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 나타나고 금융시장이 불안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뭐 미분양도 늘어가고 그냥 부동산만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니까 되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때 갈 수밖에 없었던 지역 중에 하나인 인천 가서 불을 붙여놨다가 이쪽에서 빵 하고 터지는 상황이 같이 맞물리면서 무너지니까 인천에서 흔히 말하는 끝!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인천에 갔으니까 끝이라고 판단하는 그 세부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의 흐름을 봐야 되지. 인천 갔으니까 끝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표현했던 말 속에 예전 장에 비해서 더 강하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락의 신호라고 말하는 그런 신호들이 잘 안 보인다. 그럼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인천 갔어요. 신호가 안 보이는 상태에 인천 갔는데 이 신호는 살아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인천 갔으니까 아우 부동산 사이클이란 놈이 자 이제 인천 갔으니까 끝내 이런 거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 오히려 지금 갈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나타날 것 같아요. 만약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첫 번째가 저도 이제 사람들의 생각, 심리로 생각한다고 자꾸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 내 나와바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울이 오르고 경기도가 오르고 인천이 올랐잖아요. 근데 인천이 그동안 벌어져 있던 갭이 붙으면 이쪽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심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올라오고 올라가게 되면은, 근데 지금 시장의 신호가 여전히 강하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갭벌리기가 갭메우기가 되고 인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옛날 상황에 인천에서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끝났던 상황 자체에 각종 신호들과 지금 신호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다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일부 지역들이 다시 올라가는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가는 이유가 투자하고 싶어서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인천까지 왔으면 이분들이 돈은 많이 올랐으니까 갈 데가 어디 있을까? 다시 아래쪽으로 갈 거다. 지방. 왜?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에 투자할 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서울 올랐고 경기도 올랐고 인천 올랐고 더 이상 볼 데는 없어 라고 하지만 저 밑에서 우리 지방도 있어요 라고 손을 들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가지 말라라고 이건 일반적인 흐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흔들고 있는데 딱 보면 그러면 분석을 하시게 되겠죠. 사람들 심리가. 그러면 지방광역시께 보면 그동안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똑같아요. 인천이 지금 불붙는 가장 이유 중에 서울, 경기, 인천이기 때문에 불붙는다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똑같은 광역시인데 인천이 현저하게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안 가고 부산으로 가고 대구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똑같이 조정지역이 지정되니까 그러면 똑같은 조정지역 하에서 제일 싼 곳이 어디냐? 인천이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이게 똑같은 상황이 되고 다시 인천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또 누군가는 인천이 이 정도 됐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뭐 부산의 움직임, 대구의 움직임, 기타 움직임 봤잖아. 이쪽 지역에 움직임을 찾아서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를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비조정 지역이 또 그 옆에서 코올리게 어린애들이 막 손 흔들고 있는 거 중이잖아요. 낙동강 전선으로. 네,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는 동네에서 구미가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경산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옆에 안동과 김천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결국 그 시장의 추세와 흐름은 그 물과 같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인천으로 간다라고 해서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짐 싸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시장의 하락이란 포인트는 지표로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분명히 지방권에 상대적으로 인천이 많이 오르고 나면 지방권의 광역시급과 그중에서도 이왕이면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이거나 또는 중소도시급 중에서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아까 군산같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밑에서 계속 바닥을 치고 있었던 곳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또다시 서울과 지방의 순환매가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뭐 또 다른 어떤 신호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히 달라지게 됐을 때는 하락장이 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인천이 문제다? 끝이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인천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분이 저도 어저께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동두천이 1위예요. 동두천이 1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동두천 되게 핫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게 그 아까 꼬니 아빠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네. 포천과 연천은요? 라고 좀 더 다른 질문이었지만 제가 그냥 표현을 쉽게 하자면 포천과 연천은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 되겠고 아직 떨어질 기미는 안 보이고 시장은 분위기는 되게 좋고 근데 인천 갔으니까 자 이제 쉬어 라고 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지금 현재 꼬마 시장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 최남단 지역에서 지금 집값이 많이 안 오른 곳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거든요, 거기도. 네. 이런 심리,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최남단을 보게 되면 또다시 바로 밑에가 충남인데 충남도 보겠죠. 지방장을 계속 보면서 수란매장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이 움직였기 때문에 끝날 준비를 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표를 봐가면서 인천이 움직였으니까 다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인프라 지역에 덜 오른 것. 왜? 상대 비교니까 항상 이쪽에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 여부와 그다음에 지방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의 모습과 유사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그냥 공식처럼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4년 동안도 지금 이렇게 돌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돌았죠. 그런데 이게 무한 루프를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신호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하나씩 빨간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끝나는 순서가 어느 정도 있나요? 그냥 일단 입지가 안 좋은 곳이죠. 첫 번째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것.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곳은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단기 투자 성향이란 말이죠. 근데 뭔가 신호가 나타났다, 뭐가 분위기가 안 좋다,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어느 것을 버리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땐 당연히 버릴 건 뻔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방장 중소도시의 하락장 상황에서의 그 진폭이 심했다. 이 부분이 아마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실수요는 거기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하시고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자꾸 여러 개를 들어가는 게 어차피 서울 못 사니까 글로 들어가는 건데 그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호가 나타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지방 중소도시는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수도권의 변두리는 인천? 근데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서울 수도권 주변 같은 경우는요. 서울 수도권 주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서울로 진입하기 굉장히 괜찮은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난 몇 년간의, 한 2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인천은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인천은 그래도 광역시잖아요. 경기도 외곽의 완전 중소도시들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동 분양 같은 거 하다가 최근에 분양하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경기도 외곽 지역에. 근데 진안장에도 그랬다는 거죠. 진안장이 2006년, 2007년, 2008년 때 다 그 지역에서 분양들이 많았어요. 그런 지역들이 요즘에 여기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많이 오르긴 해요.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많이 바닥을 치죠, 그때. 이런 식으로 외곽 쪽에 있는 쪽이. 저도 그래서 그 당시 장에는 그 동네를 가서 한번 보기도 했었어요. 왜? 분양권 전매 가능하고. 그러니까 자꾸 투자를 돌아다니니까 그런 데를 찾잖아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외곽이라는 사실을 그때 내가 깜빡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 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 외곽 지역에 그동안 수요가 없었던 지역에 지금 아마 은근히 분양 물량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2006, 7, 8년 그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지역들은 조금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하여튼 입지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락장 부분 고민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하락장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해지를 해야 할까요? 주식이라면 선물 매도나 풋 옵션 매수, 인버스 같은 게 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해지일까요? 주식은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일단 금액대가 무겁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타나진 않은데 저도 비슷하게 물타기를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난장 같은 경우에 못 팔아서 가격대가 떨어진 물건들 있죠. 그러면 그 물건으로는 손해를 보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물건을 더 후려쳐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싸게 사요. 같은 아파트 단지.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바로 주식의 물타기를 이용했던 방법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분명히 오른다. 이 아파트로는 지금 무겁기 때문에 안 팔릴 거다. 안 팔릴 거고 그렇다고 이 물건을 더 싸게 팔면은 나는 그 수익이 아니라 손을 확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물건을 더 싸게 사는 거죠. 경매라든지 또는 하락장 때는 이 시점에는 수익형 투자 상품이 조금 화랑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보통 괜찮다라고 하면 월세가 한 4, 50만 원 정도 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런 물건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1억대 전후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매로 더 싸게 사게 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약간의 그 단기적으로 주식은 매도 매수가 쉬우니까 쉽게 물타기가 되는데 부동산은 조금 물타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적인 심적인 고생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얘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로 물타기를 해서 이 손익을 그때 한 1억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걸로 메꾼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점에는 되게 안 좋은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거래가 아예 안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게 필수제기 때문에 거래는 돼요. 단 최고로 싼 것만 되죠. 그 최고로 싼 것을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매라는 걸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좀 하면서 보전을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머리 싸매고 궁리를 해서 근데 나중에 얘도 올라주니까 뭐 이걸로 물타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얘는 안 팔고 있는 상태로 올라주니까 또 그땐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니까 나중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했구나. 근데 내가 너무 이 물건만 가지고 천착을 해서 너무 일희일비하고 손해봤어 속상했고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물타기를 하려면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약간은 가지고 있어야죠. 현금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모든 자산 투자를 이렇게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마찬가지겠지만 몰빵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뭐 가끔 가다 뭐 얼마를 투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원 넣었는데 뭐 수십억 원이 됐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과연 제대로 알고 투자한 걸까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확 가라앉으면 이분은 무너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건 현금 보유예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지. 나중에 그 어떤 신호가 나타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현금 보유는 매우 중요한 다시 치고 나가기에는 동력 자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적폐들은 현금 좀만 갖고 있어도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렇죠. 뭐라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도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뭐라고 사야 되는 상황과 상관없이 시장의 흐름을 먼저 약간 예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쉽게 안정이 되는데 이게 모르거나 아예 그런 거에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안 사면 물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걸 계속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알고 보면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더라.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와, 그러네요. 2006년부터 서울 아파트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수익률로 따지면은 와. 그렇죠. 그분께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그 중간에 마음고생 엄청나게 심하셨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기간이 있으니까. 아마 당장 2008년도 9월 13일이었나 15일이었나 그때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에이 설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2009년에는요 집값이 올랐어요. 우리는 무조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근데 상승장의 패턴이 이어지다가 잠시 1년간 주춤한 거기 때문에 다시 오를 거라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2009년도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2012년 아니었구나, 떨어지는 거였구나. 이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만약 그때 강남을 보유했다? 라고 하면 그때 2006년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2010년, 11년, 12년 미치는 느낌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분들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죠. 이게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의 그 관점인데, 그러면 몇 년간 주구장창 여러 개 사고 해가지고 그 고생을 했던 것보다 이분은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현명한 투자냐.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돈을 벌고 조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가려다 보니까 자꾸 외곽으로면서 입지를 벗어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단기 속성형 투자로서는 맞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겠다라고 다들 입으로는 되뇌이고들 계신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랬었잖아요. 이 움직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랐다 알고 계신 분들은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머릿속에 이 경험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지역이 얼마나 떨어질지 분명히 지켜보실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갔던 걸 봤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든 싸게 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엄청난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체득하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이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 뒤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쉬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버텨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동안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부동산 투자든 무슨 투자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원래 부동산의 움직임이 조금 진폭이 덜하니까 어떤 게 유리한 투자인지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 쪽을 조금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방식 자체가 단타 위주로 바뀌어버려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보는 투자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요. 오히려. 저도 이미 다음 장 시뮬레이션이 끝났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난 장과 이번 장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장이 끝날 때쯤 되면은 큰 욕심 안 부리고 저는 웬만한 건 다 팔 거예요. 큰 욕심 안 부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거나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큰 그림으로만 얘기한다면 하지만 그 이후에 흘러갔던 모습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남들은 아마 다들 처음 겪는 분들 또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시는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 끝났어 이러고 있겠죠. 이랬을 때 저는 그분들의 분위기가 대세일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안 사고 그럴 텐데 오히려 그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조금 좋은 동네부터 시작해서 다시 지금 투자하는 방식으로 옆으로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과정에 그게 무엇을 투자할지는 그때 상황에 맞춰야겠지만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신축이 대세인 건 지난장도 똑같았거든요. 신축이 제일 처음에 분양권 투자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권의 소액 투자가 괜찮게 됨으로 인해서 분양권이 짭짤하네, 소액 투자로 괜찮네, 또 기타 뭐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가 대세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또 움직이게 될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살짝살짝 움직이고 그때도 저는 규제가 심해지면 저는 쉬려고요. 아, 그건 없네요? 경매 사이드는 없으시네요? 아,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직전이죠. 경매 사이드는 사실상 뭐 제가 경매를 전문가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논할 정도의 경험이 없어요. 그 정도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지난장에서 느껴본 건 있어요. 하락장에서. 저도 처음 경매를 접근할 때는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살까? 사람들이? 근데 내가 이걸 갖다 사는 게 말이 될까? 근데요. 제가 아까 표현했던 표현 중에서 필수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싸면 사요. 그리고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요. 물론 임대차 3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4년 지나면 올라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또 조금 맞물려서 버무려서 좀 고민을 한다면 경매 사이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전 장에서 지금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일 때 남들은 부정적으로 할 때 그 방법을 이용해서 또다시 그때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때 강남장을 사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그 지역의 최저가보다 더 싸게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다면 그 지역에서 최소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제가 어떤 한 지역을 보면서 제가 지난 그 장 때
그 하락장이었을 때 경매 사이드로 보면서 그 특정 아파트를 계속 봤는데 낙찰가는 항상 매수가보다 실제 일반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몇 천씩은 수익이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차피 그때 정도의 이런 방식으로 천천히 여유 있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쯤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 들어와서 난리가 날 거고요. 그때쯤 되면 또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짜릿한 걸 원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리스크가 큰 것들에 또 집중할 거예요. 지금 외곽장에 집중하는 것처럼 대표적인 거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뭐 기타 등등. 왜? 그때쯤 되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아, 똑같구나. 똑같아요. 제가 말미에 경매에 입문해가지고 네. 아무것도 못 받았거든요. 네. 시간만 날리고. 그때 당시에 막 그런 특수물건들 하시는 분들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경매만 하면 돈 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웬만한 사람이 다 들어오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 낙찰가가 더 높아졌는데 네. 차라리 금매가가 더 싸요. 근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는다는 게 사람들이 시각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다른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여기만 보면은 이 경매라는 테두리에서 보니까 경매 일반 물건 안 되면 그럼 또 그나마 괜찮은 게 뭐지? 유치권이라는 게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러면서 점점 깊게 들어가는데 그 깊게 들어가는데 과정에서 또 되게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으시기도 하고 누구는 또 성공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또 그것 때문에 실패하시기도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년 3개월짜리 시장이긴 하지만은 바뀌었습니다. 네. 좀 부동산의 관점에서 서울 아파트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부동산을 먼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뽑히신 분은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이 정치인의 속성을 가지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 믿지는 못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죠. 더더구나 제가 확실하게 지난장에 바로 이분이잖아요. 바로 이분이 당선됐었죠. 2006년 5.3일 지방선거였죠. 5.3일 지방선거 당시에 하여튼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선이 됐었고 그때부터 나왔던 수많은 얘기들이 뉴타운 재개발, 그 다음에 한강 르네상스,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당선되기 위해서 이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완화 쪽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시도는 하겠죠. 당연히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머지 구 지역은 다 여당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흔히 하는 말로 딴지놈은 아무것도 못하는, 의회가 완전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물론 여당 쪽이라도 지금 대선이 1년 이제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쉽사리 그냥 딴지를 못 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갈 거라는 보여져요. 문제는요. 어저께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서울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집값 오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불만이 많았던 민심들을 이용하는 거로 정치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당선이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속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부주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불만이 많은 게 올라가서 불만,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그러니까 올라가서 불만인 사람도 있고 또는 너무 세금이 많아서 불만인 사람도 있고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은 속도 조절할 거다 얘네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는 맞는데 아까 이제 빌라 물어보셨잖아요. 빌라나 이런 쪽에 분명히 영향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재건축, 그다음에 다시 한강 르네상스와 같이 그 한강변 개발, 용산, 뭐 성수 이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격대가 급등할 거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번에도 지금 슬그머니 발을 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집값을 올라가면 안 된다. 근데 그때도 나왔던 현상이 제가 어저께도 거기서 제가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4차 뉴타운 원래 50개 뉴타운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까지 아마 20몇 개가 지정돼 있었고 20몇 개가 남아 있었던 상황인데 20몇 개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냥 갔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오세훈 시장조차도 집값이 움직임이 이렇게 강해지는 상황이라면 쉽사리 진행하지 못할 것이고 기대 심리로 집값은 또는 빌라라든지 그런 어떤 민간 재개발 쪽 해당되는 곳 재건축은 올라갈 것이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거다. 근데 아마 이걸로 인해서 뭐 빌라 투자가 괜찮다고 했던 부분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초기에 해당되는 쪽은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정치인들의 속성의 어떤 말하는 것들이 대의 명분이 명확치 않고 그게 이제 집값 상승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분명히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또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는 분명히 속도 조절을 굉장히 느리게 할 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시장이 지금 계속 투닥투닥 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더라고요. 네. 그 의회 쪽하고도 신경전도 네.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도 홍당기 부총리도 또 이렇게 견제구도 툭툭 날리고, 네. 뭐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쉽지는 않겠다 그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분명히 달아오를 것이다. 다만 여기서 달아오르는 과정을 이용하는 건 맞는 건데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믿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2007년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 집값 엄청 올랐어요. 초반에. 근데 다 우리가 믿었거든요. 뭐 살려주고 뭐 하고 다 할 것 같다. 근데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만큼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향 자체는 부동산 시장을 올리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쪽도.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고 그 얘네들이 던지는 공약을 이용해서 투자로는 도움이 되는데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믿기에는 사실상 속성 자체가 되게 불안하다. 그냥 호재가 잠깐 반짝하고 빵 터졌다가 시간 지나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겠죠. 이런 거겠죠. 목도이나 강남 재건축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압구정동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압구정동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구정동 음마아파트는요 그냥 반에서 맨날 골치 아프게 떠드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항상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아마 앞으로 이제 목동 아파트 이제 압구정 음마 이제 음마들은 이제 좀 버릴 때도 됐는데 그다음 목동 이런 쪽은 집값 상승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 관리 대상으로 진정되고 괴롭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계속해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시그니처니까 예의주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얘만 잡으면 그 반에서 가장 심하게 떠드는 데만 심하게 강하게 누르면 애들이 조용해지잖아요. 그 대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투자하면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아파트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되게 진폭이 심한 아파트가 될 거다. 단기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아파트일 수 있어요. 저점에 사서 네. 고점에 팔고. 단기적으로 막 움직일 테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을 갖다 길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주공 5단지는 이렇게 진폭이 항상 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진폭이 심해서 투자하기 참 좋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서울 다세대 빌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것도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지난 장의 사례를 가지고 장점과 리스크를 둘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빌라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시장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그 다음에 결국 또 입지가 좋은 것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빌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신축이 될 물건들이었었어요. 하지만 일반 빌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다 올라버리니까 아파트에 관심을 가졌죠. 결국 대체재에 해당이 될 만한 물건들을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마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비용들이 올라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대체지로서 이제는 빌라를 쳐다볼 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빌라를 쳐다볼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막 해요. 빌라만 되면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공부 없이 그냥 빌라가 오른대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이 시기쯤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재개발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서울 주변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다만 지금은 사람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했어요. 공공재개발과 그다음에 민간재개발들이 같이 막 뒤섞이면서 근데 공공재개발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마 그래서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을 만한 굉장히 오래된 노후도가 있는, 그건 좀 더 공부들을 더 하셔야 되겠지만 노후도가 있는 빌라들의 가격은 분명히 움직일 거다. 근데 신축 빌라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근데 빌라가 괜찮다더라면 이때쯤 되면 신혼부부들 다 신축 빌라 사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구축 아파트를 갔더니 썩어버렸거든요. 근데
신축 빌라를 갔더니 조명 죽여요. 번쩍번쩍합니다. 네, 싱크대 죽이고요. 중문도 여기에 확 가는 건데 이거는 빌라가 기본적으로 대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시점을 이런 상황을 노리고 이제 신축 빌라들을 분양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건데 결국 신축 빌라는 나중 가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노도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주를 위해서 신축 빌라를 가는 부분은 그렇다면 정말로 교통 좋은 데 위주로 가라.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후반부에쯤 되면은 다 이렇게 흐름이 흘러오면서 재개발에 대한 모든 관심도가 높아지고 특히나 서울 지역들 그다음에 경기도 중심 지역들의 빌라들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움직임이 강해지는데 이 시점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하면 재개발도 또 거기서 분할을 시켜보게 되면 초기 재개발이 있고 지금 뭐 사업시행가라든지 관처가 났던 물건들도 있고 근데 사업시행가 관처가 났던 물건들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로 들어가요. 또는 초기 재개발 얘기만 또 누군가가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쯤 되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기에 묶이는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성향을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게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진척도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게 경기도든 인천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인천까지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만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그냥 부음업만 하는 곳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장 후반부에 바로 이 부음업만 했던 곳의 빌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오르고 시장이 끝날 때쯤 돼서 이게 확 떨어지던 되게 위험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빌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정해놓은 수익률 정도 수준, 투자 금액이 적을 테니까 그 수익률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과감하게 파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초기 재개발이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난장에 재개발에 지연됐던 그 대상지들이 그래서 그때 되게 낭패를 겪었던 곳들이 이번 장에 대부분 다 지어져 있는 곳들이 많아요. 또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거나 결국 그런 초기 재개발이거나 중기 재개발 정도 되는 애들이 아마 다음 장에 신축으로서 빚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단타를 생각하신다면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 있으니까 거주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몸방하시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빌라 같은 경우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왜? 오를 건 뻔한데 리스크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몸방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근데 확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막 속상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었어요. 지난장 후반부에. 그나마 서울은 낫죠. 인천은 초토화됐었어요. 정말로. 인천은 어떻게 보면 인천 빌라는 그 당시 또 하락장에 나왔던 경매하시는 분들이 또 다 또 쓸어가기도 했죠. 성지죠, 성지. 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렇게 서로 누구의 실패는 누구의 이득이기도 하고 이게 서로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시장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 어정쩡하게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이 후반부가 되면 좀 복잡해지는 시장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빌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 빌라가 움직이게 되면 인천 빌라나 인천 재개발이나 경기도 재개발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업성 측면에서는 같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분위기는 어쨌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만 네. 지금 아파트가 너무 올랐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그런 리스크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거와 모르고 들어가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지방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들 물어보시네요. 왜냐면은 지금 관심사가 이제 지방이잖아요.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방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광역시 중심으로도 좋고 아까 뭐 군산 잠깐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 수도권은 이제는 거의 이제 뭐 약간 좀 뻐기는 것 같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안다. 근데 제가 유독 지방장에 얘기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함부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어디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번데기 앞에서 내가 주름을 잡을까 이런 심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작년쯤에 강의를 하러 할 때 지방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표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생각이 바뀌거나 계속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전 장의 지방장은 되게 위험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옛날 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보여지는 모습은 지방장이 상당히 밑에서 강하게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물론 대전하고 세종은 거의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그렇고 부산, 대구, 뭐 울산 이런 지역을 보게 되면 그나마 조금 약한 게 대구인 것 같아요. 대구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도 이제 아마 제 거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방광역시는요 수요가 일단 많은 곳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받쳐주는 곳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같이 서울 부분이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분명히 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 지방 내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급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요. 단 이제 지방장을 볼 때 제가 조금 신경 쓰고 보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신경 쓰고 보는 게 뭐냐면 지방장은 광역시급이고 또는 일반 중소도시급이고 가장 서울 수도권장하고 특징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가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세가 비율이 높은데 예전에는 제가 지방장을 볼 때 이 신호를 볼 때 신호를 볼 만한 게 되게 많이 없어서 되게 애를 먹었었는데 요즘은 아실에서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보게 되면 매주마다 전세가 올라오는 매물이라든지 네. 이런 개수가 보여요. 이걸 이렇게 알려주죠, 개수.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광역시급은 되게 보기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아도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하방을 받쳐주고 있다. 지금 많은 수요들이. 그리고 어쨌든 전세가 비율이 되게 높은 곳이다. 광역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가 주춤하죠. 그게 이제 매매로 많이 돌아섰고 또 이제 전세 갭 투자들 같은 분들이 매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네. 이 매물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지역의 중심지부터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이것도 이쪽의 전세 매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가는 게 보인다면 이거는 결국 전세가 사라진다는 거는 매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일 거라고 보여져서 광역시급은 일단 자기가 신호로 본다면 이 전세 매물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서울도 그렇고 뭐 나머지 지역도 그렇지만 전세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갭 투자자들이 많아서.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물이 안 나가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 보니까 매물이 안 나가는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물건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분위기가 매매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부산, 대구, 뭐 광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울산이라든지 나머지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중소도시는 그 지역의 광역시급의 움직임의 그 동선 안에 있는 곳부터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명하지 않을까. 지방장이 뭐 끝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전체적인 지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확률상 지방장과 서울장의 순환매가 같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지방장은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러면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지방광역시급에서는 어디가 유리할 것이다 또는 중소도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전세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소도시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가능하면 계속 바닥을 다진 곳이 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질문을 통해서 부룡님의 성향이 딱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고 뭘 자꾸 살펴봐라, 공부해봐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보고 안 가르쳐주고 꼰대같이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저 역시도 머릿속에 딱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매일매일 제가 아주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도 답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본인이 하고 있는 걸 알려주시는 거네요, 방법을. 그렇죠. 당장도 어저께도 그저께도 저도 지방장이 제일 궁금해요. 일단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저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지방장이기도 하고 제가 약한 부분이 지방장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지표들을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원도 들어가고 KB도 들어가 보고 뭐 각종 사이트 들어가 보면서 막 보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움직임을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뭐 이런 거 계속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보는데 그래서 지방장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앞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신 건데 조금 축약해서 두 카테고리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됩니까?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생각해요. 상수다. 네, 내 집 마련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무언가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시장의 변수 중에 전세 상승이 있잖아요. 네. 전세 상승이라는 걸 겪어보신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나타나는 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자산 보유거든요. 근데 그 자산 보유의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거주를 하면서 필수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집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져가면서 내가 집을 마련했고 이 집이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자산 투자로서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느 나라가 부동산 투자 역시 자산 투자에 포함 안 된 곳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상승으로 봤을 때는 상승은 큰데 하락은 낮았다는 사실. 그러면 장기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와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거워서 잘 움직임의 진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주식의 진폭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의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자들은 한 2, 3년, 4, 5년만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20년 전에 제 모습에, 제 나이대에 계신 분들도 다 그랬다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뭐 알고 계신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돼. 이게 경험에서 나온 현상이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직접 몸으로 겪으셨던 분들이 마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얘기를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그런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논문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고요. 실제 상황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떨어질 거 걱정하시면 좋은 입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과정. 그러면서 부동산 재테크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제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는 아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어떤 잘못된 신념에 빠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는 게 맞다. 매매가까지는 아닌데 전세금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이제 무주택자인 거죠. 이거를 월세로 돌리고 그걸로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이분들 중에서 진짜 투자에 알고 보면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집을 사봐야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 집안이 편해야 아무래도 그 다음에 얘를 살고 있는 집을 내버려둔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를 갖다 경험을 해보는 과정을 또 한 번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세로 가셔서 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그럴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경험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만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뭐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성공하게 되면 결국 집 마련하는 것만큼 변함이 없다. 예전에는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밖에 없는 절박한 사람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바뀌셨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약간은 하시는 건 상관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은 여기서 그 다음 단계에서 무슨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냐면 물 들어올 때 또 노져오려고 해요. 그 내 걸 안 만들어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난 다음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하셔도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집부터 마련하는 게 좋다. 이거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2025년, 26년, 30년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30년까지는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보시고 25년, 26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하락에 대한 전망? 전망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1년 이상 예측을 안 해요.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무슨 변수가 터질지 모른다거든요. 근데 이제 왜 25년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죠? 일단 공급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2021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3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일 거거든요. 그러면 3년 정도 되면 2024년인데 지금 없어요. 별로. 그러면 이제부터 분양하는 물량이 어쨌든
나타나게 되면 2024년부터 2025년 정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보면은 과정과 진행 절차, 그 시간을 봐야 된다고 하면 2025년까지 계속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사 공급 대책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물량들이 늘어난 시점은 일단은 간단하게 보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부터 늘어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5년에 물량이 늘어난다? 그럼 물량이 늘어나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미 흔히 말하는 나가리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뒤로 어떻게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정부나 외국의 상황들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 뭐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급을 가지고 봤었을 때는 2025년도부터는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예정되어 있는 시기 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떨어진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5년도를 왜 벌써부터 걱정하느냐. 지금 앞으로 2021, 22, 23년 이때 속된 말로 돈 버는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왜 2025년을 고민하느냐. 그거는 2023년 이후에 고민하자. 약간 이주의예요. 아니, 왜냐면 이제 다가올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다가올 미래니까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진짜 저도 뭐 아까 어떤 분이 뭐 되게 분석 되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하는 건데 정말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 분석을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제 분석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되게 많이 한 거는 맞는데 그래서 예측도 비슷하게 가는 것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한 방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리는 시장이라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함부로 안 하는 거고 1년 이상 안 하는 거고 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2025년도는 논리상으로 확실히 맞다. 그거 인정.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만약 물량들이 그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게 되면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늘어난 총량들이 계속 쌓이는 거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이 내용물들이 공급 물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떨어질 때 까딱 잘못하면 진폭이 클 거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25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고 그때 떨어지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정부가 공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공급한다는 물량 자체의 총량으로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공급을 갖다가 막 때려붓는 식으로 지금 워낙 강하니까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냥 때려붓는 속도가 그때 시점에 와르르 쏟아지게 되면 진짜 부동산 시장 폭파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진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상승의 골이 높았는데 떨어지는 폭이 높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 이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제가 보는 추가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맞는 건 맞지만 그걸 왜 벌써부터 고민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앞으로 나올 변수가 한두 가지 변수가 아니라 수만 가지 변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2025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전장에요. 2006년, 7년, 8년도 때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왜? 자세히 보시면은요. 2007년, 8년, 9년도에 입주 물량이 줄어요. 그 당시 요즘 입주 물량들이 모든 거에 다 말하는 기준이잖아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입주 물량이 줄고 있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외부적인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더라면 더 올라갔을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보는 게 그때 이미 미부장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결국 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4년 전에 예상하는 거는 조금 부질없는 것 같다가 조금 더 강한 생각이고 다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봤었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는 되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다주택자분들이요? 네. 다주택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저는 계속 리빌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어요. 리빌딩. 네, 리빌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변함이 없는 부분이고 이 리빌딩이라고 하는 부분 외에 저는 다주택자분들이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마 지금쯤 몸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자세히 주변을 보게 되면 아파트만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점점 번져나가고 있다는
분들이 있고 맞습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되면서 몸이 무거워지신 분들은 이제는 투자의 범위를 바꿀 때가 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파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렵긴 하지만 상가가 됐던 꼬마 빌딩이 됐던 나름 다주택자로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은요 되게 많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과정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오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다주택자가 되고 나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세금 부분부터 시작해서. 근데 한 가지를 느꼈던 게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의 깊이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는 거에 지금 물 들어오는 것에 엮여서 많은 분들이 주택 보유수를 늘려오고 계셨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실 때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게 토지가 됐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토지 세금 올린다는데요.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구멍이 있어요. 우리 다주택자 투자자분들한테도 분명히 구멍이 있어서 다주택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가와 토지와 기타 꼬마 빌딩과 같은 부분들을 같이 조금 더 이제 범주에 놓고 고민을 하시는 시기가 됐고 이게 종합 부동산 투자자로서 그 과정으로 이제는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투자자로서 나가셔야지 너무 특정 분야에만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시간이 바뀌게 되면 또 이렇게 굉장히 낭패를 겪거나 또는 생각 자체가 좁아들어갈 수가 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투자처를 조금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서 다른 그래서 토지 부분 제가 블로그에다가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사진을 올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산 토지예요. 저 LH가 쏘아올린 이슈가 있긴 하지만 LH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지는 LH 지인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전세가율을 살필 때 어떤 방향이 진입하기 좋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을 때 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둘 다 하락하거나 둘 다 올라가거나 둘이 이렇게 만날 때라든지 요런 방향에 대한 그 전세가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틀려요. 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 책에 전세 갭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3개로 나눠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긴 했었어요. 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세가율을 볼 때 서울과 수도권은 그리고 대전도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움직여요. 진짜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가다가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구간,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더 패턴 잡기는 쉬워요. 뭐냐면 침체기와 상승기와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시점은 침체기에 올라가요. 침체기에 올라가고 상승장에 올라가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죠. 그래서 그거는 몇 번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서울과 수도권을 볼 때가 아니에요. 침체기 때는 집을 안 사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8, 90%까지 치고 올라가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집을 다 살려고 하는 불안해지면 이래서 전세가율이 5, 60%, 60, 70% 정도가 되기 전에 전세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무조건 매매 시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침체기와 상승기가 틀리거든요. 근데 지방장은요. 이 구조가 아니라 이래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량이 줄어드는 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높기 때문에 바로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전세 매물이 부족하면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워낙 높은 데서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매매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각 지역별로 이 전세가율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얘네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다 이런 모습을 보여요. 7, 80%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장의 전세가를 보는 방법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 경기, 인천이면 그렇게 전세가가 좀 붙었을 때 회복기쯤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저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원래 첫 번째 책에 보면은 침체장 때 전세 갭 투자를 해야 될 시기에 첫 번째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때는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7, 80%를 지나서 이번에는 거의 90%까지 붙었었잖아요. 이런 장이 올 때까지 집을 안 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집을 안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번 장에서도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상황마다 다른 게 이 시점 되면은 상승장이 오라고 하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장이 되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졌고요. 네.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시점 되면은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요. 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다시 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요때는 침체기 때는 원래 집을 안 샀으니까 거의 80~90%까지 치고 올라가는데요. 얘는 올라가면 그러지 않아도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전세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가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하지만 지방장은 계속 이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한 시기적인 구분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시기적인 구분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냐, 조금만 높고 전세가 불안해지거나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은 바로 매매로 전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시그널 하나만 딱 켜줘도 이렇게 바로 팍팍 반응을 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전세가율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시장이 이거 말고 각종 지표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얹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요 정도 수준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단톡방, 유튜브, 블로그, 뉴스, 기사, 신문 뭐 하다 정말 흘러 넘치거든요. 정보가 네. 좀 흔들리지 않고 내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정보가. 진짜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요. 이분들이 이거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또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에 예, 지금 빠져 계신 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금만 해도 네. 말씀이 맞는 게 세금만 해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고 저는 지금 수많은 블로거들이라든지 유튜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줄이라고? 네. 그렇다고 한 분 것만 들어서는 문제가 있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이제 한 곳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게 맞다. 누구 거를 들어라 말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줄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줄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생각할 시간 없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봐요. 오히려 몇 분들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애매하겠지만 한 세 분 정도 의견 정도를 한번 쭉 보는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분의 의견을 보고 난 다음에 왜냐면 저랑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시각 가진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저는 직접 제가 들어서 자료를 찾아봐요. 계속 그러면서 고민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각을 좀 확장시키거나 도움이 되는 게 많으니까 너무 그거에 공부를 난 잘 모르니까 이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아마 단톡방도 열어보고 그렇게 하실 텐데 제가 볼 땐 그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시고 헉헉대면서 가실 거라고 봐요. 아, 공감합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부동산 뱅크 닥터 아파트 쪽에서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114. 네,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저도 그거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언젠가부턴가 그중에 조금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거나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뭐 몇 분으로 딱 바꾸고 나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더 괜찮아졌지 수많은 분들을 무조건 다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투자 방법을 내가 제대로 숙지하고 꼭꼭 씹어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수많은 의견들을 들어봤자 오히려 체해요. 체할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씹어먹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찰력을 기르려면 부룡님처럼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자료 띄워놓고? 그러니까 꼭 저처럼 뭐 자료를 띄워놓고라기보다는 분명히 의문이 들잖아요. 의문이 드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면은 경제 현상에 대해서 나오고요. 금리 같은. 그다음에 부동산 얘기, 뭐 서울 얘기, 지방 얘기, 그다음에 정책 얘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답변하는 부분이 왜 답변을 할 수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저가 예전에 하다 보면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을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찾아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물론 그때가 블로그가 엄청나게 활성되는 시장이 아니니까 찾아봐도 없어요. 진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책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기서 그랬나 딴 데서 그랬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언제부턴가는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부동산 책을 안 사서 보더라고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안 사서 보냐면요. 부동산 책은 웬만큼 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경제 현상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니까 그럼 그 책을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관련된 책을.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환율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달러와 관련된 책을 보고 됐고 또 그러다가 심리학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 과정들이 점점 쌓이면서 자기 것이 이렇게 딱딱 정립되는 과정이 오거든요. 일단 그 과정 동안에 꼬리에 꼬는 질문들 그래서 저는 제가 블로그를 하거나 이쪽에 단톡방이든 아니면 이쪽에서 하시는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내용 할 때 네. 제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어디가 오를까요? 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보시느냐. 저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왜 떨어진다고 얘기하느냐. 걔네들 말이 맞느냐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사람 책, 그분 돈 버는데 제가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그 책 사서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 찾아보고 뭐 이 과정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나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논문을 쓰고 계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논문만 쓰고 계셨지 사실상 일반적인 현상을 실제 실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연결시킬 줄을 몰랐다라고 저는 봤던 거죠. 이런 거 읽어줘야 되겠다. 불용 선생님 오늘 처음 뵀는데 얼굴부터 손짓까지 모두 너무 멋있으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불행님 알려주신 후레이님도요. 불용인데. 불행이님 됐습니다. 불행이님.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제 정책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주택자든 뭐 유주택자들은 다들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심사거든요. 네,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내 관심사가 결국 수익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어저께 블로그에 간단하게 글을 올렸지만 바꾸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꾸기는 할 건데 문제는 이분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 집토끼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분들이 원하는 속성이 뭐냐. 이분들을 좀 선전선동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용어를 자세히 보게 되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예요.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쪽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세금 부분을 완화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충돌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청와대 쪽과 그 당 쪽에서 분명히 충돌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집토끼들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중에 명분이 있을 만한, 예를 들면은 뭐 1주택자들이 세금이 과도하게 하는 것을 몇 %로 뭐 상한을 두고 뭐 막거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1주택자들, 다 1주택자들이죠. 이런 분들의 뭐 공시가율이라든지 기타 뭐 종부세 관련된 그 9억 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준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흔히 말하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투기꾼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책들은 나오면서 우리 그래서 이만큼 신경 썼어라고 하겠지만 아마 대다수가 보고 있는 양도세 중과 완화라든지 한시적인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나오기에는 매우 시기상조일 거다. 특히나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 나오는데 그냥 제가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면은요. 이쪽을 진짜 여당 쪽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속성들은 부동산이 올라서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완화시켜주는 것 자체는 이 정권을 때리고 싶은 심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대책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장도 당시에 그때가 열린우리당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열린우리당에서는 부동산 완화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못한다. 반대였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싸우다가 당이 막 파열음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대선이 하는 그때는 이제 정동영 후보였죠. 그때 할 때까지 제대로 뭐 한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큰 기대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대책이 나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그렇게 큰 기대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정말 현명하게 거기가 판단해서 한시적인 감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주택자면 내놓으실 것 같으세요? 안 내놓으실 것 같으세요? 감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괜찮게 좀 이 정도는 괜찮네라고 하면 내놓을 것 같느냐 안 내놓을 것 같느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르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걸 기대하느냐. 그러면 털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금 뭐 1억 원 벌었는데 9천만 원 내는 7, 8천만 원 내는 상황보다는 2, 3천만 원 내고 나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건데요. 실제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오히려 매물이 오히려 지금 양도세 중과보다 종부세 때문에 지금 7월 때 나오는 것보다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동안 지쳤거든요. 그렇죠. 지긋지긋해. 네, 지긋지긋하면서 던지고 차라리 앞으로 이런 게 없을 것 같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매물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랬지만 오히려 내 수익이
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막연하게 그걸 기다리기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씩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정부 쪽에서 안 해줄 것 같다.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들리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지금 몇 가지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고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장 선거 이후로 좀 고민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네, 고민하는 건 맞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는 같은데 너무 큰 기대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기대하다가 더 잘 됐을 때 기분 좋게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일종의 홍보도 한번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방송에 비해서 후라이 TV에서 말씀하시는 질문의 정도의 퀄리티가 더 되게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도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라고 하는 부분 많이들 조급하시거나 또는 힘드신 상황이 있겠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투자라고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투자에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너무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는 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하시는 일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부룡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어쨌든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서 막 무쌍난무를 지방에서 지금 찍을 때가 아니다 지금. 네. 그거보다는 자기 포트폴리오를 리빌딩하고 잘 조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뭐가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메시지가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부룡님 링크는 영상 고정란에 그 다음에 채팅 고정 제가 해놨으니까 링크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